오늘은 요즘 서점가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하린 시인의 기분의 탄생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 있는 일요일의 김병호입니다. 사실 시집 기분의 탄생이 의 인기는 출판사에서도 예측을 하지 못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하린 시인이 오기원 선생님의 현대시작법 이후 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어떤 대중적인 시창작 안내서인 시클의 저자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시창작을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가 많아서도 아닐 겁니다. 만약 이런 그 단순한 이유로 시집 기분의 탄생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면 그 시집의 열기는 금방 가라앉고 말았을 테니까요. 하린 시인이 시를 공부하던 고등학생이었을 때부터 옆에서 지켜왔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제가 진단을 해보자면 하린 시인의 시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의 그 첫 시집 야구공을 던지는 몇 가지 방식보다는 두 번째 시집인 서민 생존 헌장이 더 좋았고, 그 시집보다는 다음 시집인 1초 동안의 긴 고백이 더 좋았고, 이번 네 번째 시집인 기분의 탄생이 현재까지는 하린 시집의 절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를 점점 더 잘 쓰기는 참 힘듭니다.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의 시인들을 둘러봐도 그렇습니다. 첫 시집이 대표 시집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등단 작품이 대표 작품이 되고 이후에 시집을 냈지만 그 시집들이 묻혀버리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이에 비해 하린 시인은 창작과 이론을 겸비하면서 열심히 자기 시를 써가고 있습니다. 그가 펼친 시창작 이론을 감히 그 현대시작법의 오기원 선생님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실제 창작면에서 대단히 효율적이고 대중적으로 펼쳐내고 있다는 점은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론과 자신의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시를 쓰고 있다라는 점도 인정을 해줘야겠지요. 그러면 오늘은 하린의 시가 시창작을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시창작을 지도하는 선생님으로서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린 시인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들어보시죠. 기분의 탄생, 날짜 변경선, 하린. 떠나기 싫은데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최후와 최선이 뒤섞입니다. 기억을 안다고 하는 순간 달아나는 기억이 있습니다. 매번 마지막이고 매번 처음인 자리. 연애도 사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발목이 오늘의 발목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질문이 넘나듭니다. 날개는 혁명입니까? 너머는 새롭습니까? 정착은 기쁨입니까? 난 왜 마침내 당신과 내가 헤어진 양수리입니까? 지구는 둥굽니까? 누군가 돌아온다는 약속이 왜 새알처럼 놓여져 있습니까? 이곳이 사라지면 그곳이 된다고 확신한 당신을 위해 달력을 찍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수만 마리 새떼 속 한 마리 새처럼 난 점점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이 행간 곳곳에 드러나 있지 않던가요? 제가 그 시집 기분의 탄생에서 고른 작품은 훅입니다. 하린 시인의 시적 장점을 모두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훅, 하린. 훅은 힘이 세다. 한 번의 몸짓으로 빈틈을 만든다. 그 틈으로 자신의 모든 기운을 집어넣고 상대방을 한 방에 넘어뜨린다. 훅은 야만성이 아니라 가능성.
몸에 말랑말랑한 뿔을 내장하고 저절로 자라나는 탄성을 키운다. 그러니 방심하면 훅 간다는 말, 사랑이 될지 절망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자정은 훅이 번식하기 좋은 시간, 월세방은 훅의 근육이 단단해지기 좋은 공간. 빈민촌에서 혼자 사는 노인은 훅이 항상 가까이에 와 있음을 안다. 고드름은 훅의 뼈가 되고 염천은 훅의 혀가 되어 어느 날 문득을 거침없이 실천할 거다. 그러니 괴로움과 슬픔과 번아웃을 혹처럼 달고 있는 사람은 몸이든 마음이든 급소를 들키지 말아야 한다. 빛이 전부 사라졌다고 생각되는 계절엔 더더욱. 어떠셨나요? 훅은 권투나 골프나 아니면 그 볼링 등의 운동에서 자주 사용되는 언어인데요. 골프에서 슬라이스나 훅이 한번 나면 이렇게 멘탈이 흔들거리죠. 근데 이 작품에서의 훅은 권투에서의 훅을 의미합니다. 짧고 강하게 이렇게 끊어치는 거죠. 이제 팔이 이렇게 굽어지면서 이렇게 원형의 모션으로 쿡 이렇게 하는 건데 좀 어설프지요. 자, 시인은 이 훅을 인간의 삶, 생활에 대한 은유로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의 본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야만성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발현이 되는 가능성으로서의 훅을 시적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훅이 이렇게 발현되는 가능성의 환경 조건은 뭘까요? 시인은 틈 혹은 방심이 훅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야기하는 이 훅은 누구를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일격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데에 어떤 이 시의 어떤 반전과 그 시적 발견, 발화점이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세방에서 맞는 자정의 시간, 그리고 혹한과 염천을 맞는 빈민천의 독거노인, 언제 훅 갈지 모르는 내장된 훅, 훅이라는 어떤 치명적인 일격을 시한폭탄이나 쥐레처럼 달고 있는 사람들을 시인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이 어떤 이 치명적인 위험, 훅에서 잠시나마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급소를 들키지 말아야 한다고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괴로움과 슬픔, 번아웃은 내장된 훅을 이렇게 자라게 하는 그런 환경 조건이면서 삶의 급소라는 거죠. 이 작품은 하린 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의 틀이 얼마나 유연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훅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어떤 삶의 조건들, 가능성으로서의 훅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게 태반이니까요. 그가 시창작법에서 그가 얘기하는 시창작법에서 강조하는 어떤 구체성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의 시라고 할 수 있겠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그 가치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야만성과 가능성이라는 관념적 대비를 통해서 이미지를 선명하게 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할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집 제목이 기분의 탄생이니까 이 작품의 연작시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기분의 탄생, 벌레. 1989년 난 남양역 근처 자동차 부품 회사 하청업체로 고3 실습을 나갔다. 에어컨에 들어가는 금속 부품에 드릴로 구멍을 뚫는 일이었는데 장갑이 드릴에 끼어 돌아가 19살 친구의 손가락이 뭉개졌다. 기계에 다닥다닥 붙은 피와 살의 흔적이 생생했다. 기숙사에 들어와 10명씩 잠을 겨우 청할 때 그 친구가 손가락을 부여잡고 울었다. 벌레의 기분은 그때 탄생했다.
꿈틀꿈틀은 나의 최대하. 악천후 속에서든 공장 속에서든 나는 겨우 꼼지락꼼지락. 밤에 혼자 있을 땐 비트박스처럼 꼼지락꿈틀 꼼지락꿈틀 꼼지락꿈틀을 날렸지. 무릎은 나의 소심화. 아버지 앞에서든 교무실 안에서든 바닥은 나의 일반화. 매미를 부러워했지. 칠흑 속에서도 날개에 대한 목적을 버리지 않았으니까. 벌레처럼을 수식어로 내밀고 벌레 같은을 뒤집어 쓰게 하고 벌레 보듯을 실천하는 당신들. 사라진 벌레의 행방을 한 번이라도 궁금해했을까? 뇌 속의 구더기를 생생하게 키우고 있는 나의 의지는 벌레화. 기분의 반경마저 정해진 생활을 견디고 있는 나는 끝없는 암흑화. 여러분은 기분과 감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세요? 기분과 감정은 얼핏 같아 보이지만 실은 느끼는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감정은 어떤 특정한 자극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일종의 정신 생리학적 반응이라고 하면, 그 기분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이렇게 축적된 그 감정과 느낌의 그 혼용된 마음이거든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감정의 전이 속도는 아주 빠른 반면에 기분은 그 정체가 아주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할 때는 그때는 감정이 되는 거고요. 며칠을 두고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엉키고 이렇게 더러운 그 느낌이 들 때, 그때 기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분은 그 탄생이 대단히 복잡하고 오래 걸립니다. 즉각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하린 시인이 그 시에서 이야기하는 기분이 비록 한편에서 그 각각의 단편적인 기분을 형상화해내고는 있지만, 실은 그게 시적 순간처럼 갑자기 만들어지는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벌레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이 작품 역시 그렇습니다. 그 제사는 어떤 시나 책의 앞부분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적어내는 것을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린 시인은 이 시의 제사에서 시의 배경이 되는 그 자동차 부품 하청 공장에서의 실습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이제 겨우 고3인데, 이제 겨우 19인데 친구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서 뭉개지는 것을 보았고, 그 기숙사는 마치 군대 내무반처럼 10명이서 폭에서 잠을 자는 곳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시인은 벌레의 기분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죠. 시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화의 몸짓은 겨우 꿈틀꿈틀 꼼지락 뿐입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도시의 공장에서 겨우 숨만 쉬면서 지내고 있는 거죠. 이러한 벌레의 기분을 짧은 실습 시간 동안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그 기분은 감정과 달리 오래 축적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벌레의 기분은 이미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학교 교무실 선생님 앞에서 슬금슬금 자라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인을 벌레의 굴레에 가두어 그 세상은 말이 조금 꼬였는데요. 세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시인을 벌레의 굴레에 가두고 있었던 겁니다. 시인은 벌레처럼 벌레 같은 벌레 보듯 이라는 어떤 사회적 태도에 억압되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시의 창작 배경을 설명한 어떤 그 제사보다 이 시의 마지막 연이 더 뭉클했습니다. 기분의 반경마저 정해진 생활을
견디고 있는 나는 끝없는 암흑화. 감정과 기분마저 한정된 생활. 마치 바퀴벌레라도 되고 싶은 듯한 스스로를 암흑화해야 하는 시인의 모습이 한없이 안타깝고 가엾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자, 이쯤 되면 하린 시인의 어떤 다음 시집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다만 한 가지 주제 넘은 이야기를 해보자면, 다음 시집이 이번 시집보다 훨씬 더 높은 어떤 절정의 그 수준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간혹 이 시집에서처럼 보여지는 어떤 포즈를 조금 더 걷어내야, 하린 시인이 이 포즈를 걷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몇 편의 한정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인식에 도달하지 못한 채로 그 몫을 슬그머니 그 독자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외화적이고 피상적인 표현들이 사실은 간혹 작품 안에서 보여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시의 방향의 적절성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시에서 제기하거나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한 탐구보다는 화자나 어떤 그 시적인 분위기가 그 주제들 문제의식 앞에 놓여졌다라는 것, 그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시를 재정비한다면 훨씬 더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을 거라고 그런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고 그 행여 하린 시인이 만상해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런 한계와 약점은 시를 쓰고 있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 쓰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시집, 어떤 숨겨진 보석 같은 시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 읽는 일요일의 김병호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